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제 친구 동생이 올해 10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특한 거예요. 보통 보면은 어디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어떤 가구 사고 이렇게 돈 쓸 궁리부터 먼저 하는데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 동생한테 해주었던 5가지 조언을 예비 신혼부부 또는 더 잘 살아가고 싶은 모든 부부에게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크게 5가지만 피해도 서로 돈독하게 알뜰살뜰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데요. 먼저 돈 관리를 절대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부부가 많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마 버는지 정확히 모르고요. 생활비를 반만 내서 쓴다. 우리들은 이게 편하다라고 말하는 부부들이 좀 있었어요. 편하긴 하겠지만 함께 모으는 부부보다는 확실히 목돈이 모이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 그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 배를 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A 부부와 B 부부는 소득이 같습니다. A 부부는 따로 관리하고 B 부부는 같이 가게를 관리합니다. A 부부는 총 600만 원 중에 용돈을 각각 35만 원씩 70만 원을 쓰고 식비 필수품 예산이 50만 원, 주유 및 교통비 예산이 30만 원, 원리금이 100만 원 정도 나간다면 월 저축액이 35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4,200만 원이 모이죠. 여기에 각종 수당은 별개입니다. 그럼 B 부부를 볼게요. 각자 300만 원씩 벌어서 알아서 쓰고 100만 원 정도 남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각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모이는 거죠. 월 저축액이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400만 원이 됩니다. 아마도 각종 수당은 자신들이 사고 싶은데 여행 가는데 쓸 거기 때문에 모이는 돈이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100만 원도 모으면 다행인 거고, 이게 한쪽만 아끼는 것도 불가능한 게, 한쪽은 펑펑 쓰는데 한쪽만 아끼다 보면은 내가 뭐하러 쟤는 저렇게 펑펑 쓰는데 아끼면서 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같이 과소비를 하기가 쉽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면요, 일정 기간에 얼마가 모일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가계 계획을 함께 세울 수가 없고요. 나중에 집을 사려고 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이거밖에 못 모았냐 이렇게 탓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처음부터 가진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아주 커서 딱히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 하시면 그냥 여유롭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많이 가진 건 없지만 똘똘하게 자산을 키우고 파이어하거나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통장 결혼식은 진짜 필수입니다. 그 뒤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부부가 삶의 목표에 대해 서로 공유하지 않는 건데요. 결혼하면 배우자의 꿈은 나의 꿈이 되기도 하거든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결혼을 한다고 내 인생의 목표를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서로에게 너무 피해를 주거나 이기적인 바람은 안 되겠지만, 부부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이뤄주기 위해서 애쓴다면 서로가 서로를 정말 고맙고 든든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꿈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40대에는 BMW를 몰고 싶다. 나는 유럽 여행을 한 달간 꼭 다녀오고 싶다. 등 각자만의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함께 공유하고 이루기 위한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당연히 그 꿈을 이루는 데는 비용도 들겠죠. 외제차 얼마, 유럽 여행을 가족 여행으로 가는데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과 이루고 싶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쓰면 100번 한쪽이 우리 아껴 써야 돼, 돈 모아야 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돈 모으는 걸 즐기려면 강력한 내적 동기가 필요한데요. 부부간의 이런 대화와 목표 설정이 재테크를 지속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어줄 거예요. 세 번째 피해야 할 것은 성과금이나 각종 수당을 계획 없이 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부가 연 저축액을 1,000만 원 이상 더 모을 수 있었던 건 그 1등 공신이 바로 성과금과 수당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돈이 나오면 일단 보너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저금한 뒤에 그냥 다 썼습니다. 여행을 갑자기 가던지 아니면 평소 사고 싶었던 걸 사던지. 근데 서로의 버킷을 공유하고 언제까지 모아야 할 돈이 수치로 딱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과금이나 수당은 애초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빚을 갚아버리거나 예금 통장에 1원도 안 빠지고 저축하게 되더라고요. 여행이나 이벤트비는 따로 예비비 통장에 계획해서 빼놓기 때문에 성과금이나 수당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아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2인 가정일 때 나오는 성과금과 수당이 육아휴직 때 나한테 줄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더 적극적으로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피해야 할 것은 가계부 쓰다 말기입니다. 가계부를 사실 꾸준히 적다 보면 우리 가정이 한 달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고 모을 수 있는지 짐작이 돼요. 소비 통제가 쉬워지면 가계부 굳이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에 대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예요. 가계부를 쓰는 거는 단순히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내가 매달 세운 예산을 지키고 우리 부부가 의도한 만큼 저축액을 달성하는 경험이 쌓이면요.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만 써두면 되니까요. 부부가 함께 월말 정산하면서 이번 달 소비, 우리 자산 내역을 살펴보고 서로 도닥여주고 칭찬도 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 달을 힘차게 일하고 살아갈 힘, 그리고 보람을 얻으실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했듯이 단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을 끊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왜 하려고 하죠? 2년 만기될 때마다 월세를 올리거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이사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임대주택에 들어가 버리면 내 집이 없는데도 안정을 누리게 돼요. 우리나라의 집값은 지금처럼 하락기가 오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오르면서 결국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심 분양단지가 있고 주말마다 임장 꾸준히 다니면서 1년 안에 매수 후보 아파트를 3개 이상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진짜 실행하실 분들은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임대주택은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2주 내에 보증금을 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일반 아파트에 월세나 전세를 살면 그렇게 제가 원하는 시기에 그걸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론, 임대주택을 주택 마련의 발판으로 삼고 거쳐갈 곳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오케이. 하지만 임대주택에 살면서 주택시장에 관심을 끊어버릴 것 같거나 여기서 주거 안정을 찾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는 걸 비추천드립니다. 제 주변에서는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나중에 내 집 마련할 때까지만 살지 뭐 라고 하면서 들어가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아기 낳고 키우면서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이 주택시장에서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제적으로라도 일반 아파트에서 전월세 살면서 호시탐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현실에서 불편함을 느껴야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을 찾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신혼부부가 잘 살고 싶다면 5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돈을 따로 관리하는 것. 두 번째, 삶의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성과금이나 각종 수당을 계획 없이 쓰는 것. 네 번째, 가계부를 쓰다 마는 것. 다섯 번째, 임대주택에 주택 마련 계획 없이 들어가는 것. 물론 부부마다 상황과 처한 조건이 정말 다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던 8년차 부부가 해주는 진심이 담긴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